개발협력 관련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개념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함께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목차는 개념, 개발협력의 진화와 발전, 21세기 개발협력의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생태계 등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개발협력의 개념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무크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로 접하실 수도 있고 책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변하는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통칭을 하는 개념이고요.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협력과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개발협력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발 격차의 해소입니다. 그 개발 격차라는 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상호 간, 나아가서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격차, 즉 국내적인 빈부 격차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곤 감소, 경제사회 발전,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는 그런 행위, 즉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또 개발협력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 유사하지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경제협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협력이라는 개념이 점점 이제 확장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경제협력은 개발협력을 포괄하지만 투자, 자본협력, 무역을 포함한 경제교류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이 많은 부분 싱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과거에는 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출 신용을 공유한다거나 등등의 행위가 기업 활동을 주로 지지하는 이런, 즉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이런 행위로 인식이 돼서 개발협력보다는 경제협력으로 많이 인식이 됐는데, 지금 들어서 차츰차츰 이 또한 이런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기업이 돈을 벌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국가의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등등의 긍정적인 개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협력에서도 이런 경제 협력에서 부가적으로 그 개도국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개발 협력과 경제 협력이 통합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현상은 국제협력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은 아주 포괄적이죠. 그래서 경제협력뿐이 아니라 문화협력, 기술협력, 정치협력, 나아가서는 군사협력까지도 국제협력의 범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개발협력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군사협력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협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강조점을 두지 않고, 심지어 군사협력을 위한 재원은 ODA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상 유엔의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우리가 또 어느 지역에 파병을 해서 그 지역의 질서와 안녕을 목표로 하는 이런 행위들, 즉 갈등을 예방하는 이런 군사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은 어찌 보면은 개발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도 될 수 있거든요.
즉 태양의 후예들이 현지에 가서 질서를 잡고 그 토대 위에 사회 발전과 경제 개발이 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국제 협력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우리가 말하는 개발 협력 쪽으로 또 이제 들어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 개발 협력과 경제 협력과 국제 협력이 딱 분리되는 이런 것에서 지금 탈피해서 융합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발 협력에서 또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거버넌스와 그리고 공공의 질서, 치안, 안녕, 그리고 범죄에 대한 예방과 퇴치 등등도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것이 결국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토대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전자정부 등 거버넌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즉 우리가 ODA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적개발원조 ODA는 개발협력에 포함되고 있는 개념인데 과거에는 개발협력과 ODA는 동일시되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공적개발원조는 공공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조 공여국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고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대상도 적격 개도국 및 국제기구예요. 다 공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G2G입니다. 정부 대 정부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정부가 주요 행위자였거든요. 국제관계에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너무나 주요한 행위자였기 때문에 재원의 흐름을 볼 때 공공 부분에서 공공 부분으로 가는 이런 재원이 개도국으로 가는 총 재원의 한 80%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ODA하고 동일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공적 재원과 즉 공공 재원과 민간 재원의 비율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재원이 80%, 공공 재원이 20% 정도의 비율로 바뀌어가고 있고 민간 재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뒤에서 보시겠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와 송금,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뭐 등등이 이 많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ODA의 개념은 과거의 개념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사회에서는 ODA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적 재원, 즉 토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ODA라는 개념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이 변해가는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유효성은 여전히 남지만 점점 더 페이즈 아웃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고요. 앞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이 토스트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고 국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ODA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발 촉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 재원의 흐름을 다 포괄하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는 무상증여, 금융지원, 또 동원된 민간 재원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국제 공공재,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이런 각국의 여러 가지 노력도 토스트에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탄소 저감 같은 행위들이죠. 기후변화는 모두의 공공재니까 그런 기후변화와 따뜻한 우리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ODA가 아닐 수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모두가 수혜를 입는 이런 공공재에 대한 투자도 점점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동원된 민간 재원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부분은 촉매제, 즉 ODA는 촉매제로서 기능하고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민간 재원이 동원됐을 때 이것을 다 이 토스트의 범주 안에 넣고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공 부분이 참여하는 비중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세계은행 프로젝트다. 그럼 세계은행이 거의 100% 재원을 공여를 하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프로젝트에 세계은행이 10%만 지원해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이고 그 10%가 유도하는 90%의 민간 재원이 또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계은행은 10%만 지원을 해도 세계은행이 참여하고 세계은행이 뒤에서 후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재원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더 크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ODA의 개념, 공적 개발 원조의 개념, 즉 그리고 개발협력의 개념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협력에는 어떤 재원과 지원 방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협력은 결국 여기서 보시듯이 공공과 민간을 이제 합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개도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재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원 방식도 양어성인지 비양어성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어성, 비양어성 조금 어려우시죠? 영어로 이걸 바로 통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양어성은 컨세션이라고 하고 비양어성은 넌 컨세션이라고 하는데, 양어성의 뜻은 그냥 준다는 뜻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돈이라도 이자율이 낮고 거치 기간이 길고 상환 기간이 길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주는 성격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유상원조 중에서도 이율이 극히 낮고 그리고 상환 기간이 뭐 한 30년 이렇게 돼 있고 지금부터 거치 기간이 그 안에 한 15년 정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 정도면 한 90%가 양호율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오늘날 100원을 남한테 빌려주지만 제가 나중에 회수하는 돈은 10원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주는 이제 양호성이 굉장히 높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비양호성도 있는데 비양호성은 상업은행이 재원 공여하는 빌려주는 이런 재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거의 시장 이자율에 근접하고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짧은 이런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어성은 지금까지 주로 ODA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공 부분은 이걸 다 ODA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그냥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 공여가 대부분입니다. 프라이빗 그란트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그란트에서는 우리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같은 자선적 기금들이 공여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CSR 활동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씩 아동 후원하시는 NGO 모금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민간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지원되는 이런 금액들이 이제 민간 공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개도국의 재원 중에 하나인 송금도 민간 대 민간으로 지원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양어성의 재원은요, 기타 공적 재원이라고 있습니다. Other Official Flow인데, 공공이 공공에 빌려주는 돈인데, 이게 ODA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경우, 이자율이 높고 거치 상환 기간이 짧은 경우를 주로 OOF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중국의 ODA, 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ODA가 아니라 중국의 OOF가 맞습니다. 중국이 개도국의 개발협력으로 지원하는 액수의 대부분이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ODA로 카운트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OOF로 이제 카운트되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재원인데 시장 기반 민간 재원도 있습니다. 마켓텀이라고 여기 써 있듯이 민간이 본인들의 기업 활동 또는 본인들의 그 자본 이득을 위해서 개도국으로 흘러보내는 이런 재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죠. 개도국의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을 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투자는 투자인데 사회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투자도 별도의 이 개념화를 시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반 민간 재원도 아주 중요한 이 개발 재원의 소스다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ODA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다음에 양자 ODA, 다자 ODA, 그 다음에 개발금융 등 전통적인 의미의 양어성 공공차과 재원은 물론 개발협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갈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1, 2, 3, 4로 4분면으로 나눴죠. 이 중에 액수가 가장 큰 건 뭘까요? 액수가 가장 큰 거, 현재 기준 할 때 액수가 가장 큰 건 뭘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박선영님 1번. 예, 뭐 많이 올리십니다. 많이 올리십니다. 네,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네, 그 4등부터 발표할게요. 액수가 가장 작은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놀라셨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1등이에요. 액수로만 볼 때 1등이고, 사실은 민간 공여에 주로 자선적 기금과 CSR만 포함하면 이게 가장 작은 건데, 여기 제가 아까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송금이 포함된다 그랬죠. 송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얘네가 2등으로 올라선 거고요. 뭐 1등은 FDI, 즉 그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죠. 아니, 기업이 개도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개발협력에서 얘기하듯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게 결국은 많은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있지만 그 효과가 자동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효과라는 것이 업종과 지역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다를 수 있다. 그냥 임금만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 이전 효과와 사회경제개발 효과까지도 좀 풍부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화하기 어려운 게 이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거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단 넘버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이미 ODA는 좀 마이너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그 개발 협력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공공과 민간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보는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공공에 대부분 계시지만 민간과 어떻게 협력할까, 그 다음에 개도국의 민간 섹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데 대한 이런 그 해안을 지금 키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1번 그 맞추신 분들께는 하와이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죠? 근데 어떡하죠? 네, 어떻게든 우리 저 니아에서 여러분들께 그 보상할 수 있도록 당첨자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 아시죠? 개발협력의 지원 방식인데 유상차관, 무상, 그 다음에 기술협력. 제가 굳이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요 개념, 기술협력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무상원조는 여기서 볼 때는 물품, 서비스, 현금 등을 주로 얘기하는데, 기술협력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연수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소프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는 하드웨어가 없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래프의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 정답 나왔죠. 여기 직접 투자 1등, 그 다음에 송금을 비롯한 이런 민간 재원이 2등, 그 다음에 ODA가 3등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나머지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네.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게 이 그래프가요, 불과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16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냥 16년 전, 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ODA가 그래도 좀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 스케일과 이 스케일에서 ODA가 참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절대적인 액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진국들이 많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세계 최대 공여국은 미국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금 우파 정부, 즉 그 보수 정부들이 원조액을 삭감하는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기미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위기가 송금이에요. 개도국에 있는 개도국에서 이제 우리 선진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인데 이 이주 노동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는 이게 팍 꺾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도 팍 꺾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2020년, 21년 통계를 보면 ODA는 그래도 좀 살아있거든요. 이거는 뭐 각 국가가 예산을 그래도 편성해서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DA는 또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이 흐름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다 이제 채무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개도국의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되는 돈, 뭐 이런 재원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직접적인 개발 재원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는데 통계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잡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 왔냐는 건데 이거 설명하자면 또 끝이 없고요. 지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히 앞으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1940년부터 시작됐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대 시작된 이 개발협력의 그 시원이라는 것은 개도국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무너진 세계 경제를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자리 잡혔을 때 씹히기 시작할 때쯤 해서 미국의 주요 시장이었던 유럽. 하지만 피폐된 유럽, 2차 대전 이후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 경제를 빨리 살려내서 미국의 시장을 다시 키우고 싶은 이런 욕망의 산물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IBRD, 오늘의 세계은행이죠. 이런 게 생겼고 자유무역하고자 하는 가트, 이 조직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통합을 좀 더 프로모션하면서 어떻게 유럽 경제를 서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노력으로 OEC라는 기관도 이제 생겼고 환율 조작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IMF가 이제 생겼고 등등. 그래서 1940년대의 그 이 이니셔티브는 리컨스트럭션 오브 월드 이코노미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원의 이동이 유무상의 형태로 진행이 됐고 오늘날 다자적인 기구들이 1940년대부터 유엔을 비롯해서 이런 세계은행이라든가 IMF 등등이 다자 기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개발협력을 이루고 있는 틀 자체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도국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니셔티브이기도 했다. 예외가 있는데 요게 사실은 예외예요. 소련이 만든 러시아가 이니셔티브를 쥔 몰로토프 플랜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미국이 만든 포인트 4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개도국으로 타겟을 합니다. 여기 소련은 동유럽을 타겟으로 했고요. 미국은 주로 중남미 국가를 타겟으로 하게 되는데 그 개도국은 개도국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동서냉전 프레임 내에서 개도국을 돕기 위한 이런 이니셔티브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협력은요, 1950년대쯤 돼서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시아 아프리카 컨퍼런스, 반둥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입니다. 1955년도에 막 독립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미 독립했으나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있던 중남미 국가들, 일부 다 모여가지고 그 AAA 그 이니셔티브를 여기다 짓고 우선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소련도 싫고 미국도 싫다. 그래서 제3세계 운동이 이때부터 불을 당기기 시작한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점점점 그 에이드, 동서냉전 프레임 내에서의 대외 원조를 늘려가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개도국들 막 독립한 이런 국가들의 수요와 요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게 1950년대적인 현상이고요. 60년대 들어와서는 많이 성숙화됩니다. 성숙화돼서 이제 남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지역기구들과 지역은행들, 그 다음에 유엔기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심의 축이 유럽에서 개도국으로 서서히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거군요. 요 슬라이드에서 이 콜롬보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개발협력은요, 크게 보면은, 동서냉전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식민지 프레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뭐냐 하면은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들 국가들을 이제 독립시키고 난 이후에 관계망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노력이 개발협력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볼 때 영국의 최대 관심 수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케냐. 프랑스의 최대 관심은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이런 국가들이고요. 스페인은 당연히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대부분 시행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20세기가 발전하면서 독립을 했고, 그 독립하면서 그게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그 식민 모국과 관계망을 재설정하는 이런 과정이 개발협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결국은 대부분 소프트 랜딩을 했던,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과거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국가들 간의 얘기고요. 한 가지 예외가 일본과 한국이죠. 일본은 전쟁에서 망하면서 이제 식민지를 놔야 했던 이런 하드 랜딩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계가 설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교가 수립되면서 그때 일본에서 볼 때는 그 1960년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다 개발 원조로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새롭게 구식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한, 복원한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전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60년대 흐름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면서 60년대가 과거 식민 프레임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원조총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적인 여러 국제기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OECD 닥이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는요, 개발 원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틀을 잡게 되는, 개발 원조의 틀을 잡게 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70년대, 80년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60년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70년대, 80년대 때는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근본위제가 무너지고 많은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그 돈을 찍어내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정신이, 브레튼 우즈의 정신이 흐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서 선진국들이 이 60년대 때 그 마련했던 이런 프레임들을 제대로 잘 따라가지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일 쇼크와 근본위제로의 이탈과 베트남 전쟁의 공통적인 결과는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되냐. 그 오일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그 돈은 서구에 있는 은행에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보유 자산들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줘야죠. 돈을 빌려주면 돈을 원하는 그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다 개도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에게 싼 이자로, 신용등급이 어쨌든 상관없이 싼 이자로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은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70년대 때는 이자율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이자율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가 그 불황으로 빠지는 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 결국 외채 위기가 오는 거죠. 80년대 때 외채 위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80년대는요, 그 외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국가들이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게 이런 패러다임들이죠. 결국은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쌉,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 브래디 플랜, 이거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이 외채를 탕감해 주기 위한 방법.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을 해라. 그리고 자산을 살 사람들이 다 해외에 있으니까 자본시장을 좀 개방해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돼서 특히 민간 자본이 유입돼서 국가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런 그 국유 자산들 또는 국영 기업체들 대부분 다 이게 유틸리티 기업들이라고 해서요. 전력, 그 다음에 통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 광물공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알토란 같은 자산들이죠.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해외 기업에 이제 매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외채 위기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이게 다 어려워 보여도 다 같은 말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요 70년대 80년대는 외채를 쌓았고 외채를 해결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가 다시 우리가 개발협력계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돼요. 진정도 되고 구소련 블록이 몰락하게 되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개발협력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좀 다른데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견지했던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 체제로 이전하게 되면서 시장경제 흐름을 배울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런 걸 지원하고자 만든 은행이 결국 EBRD, 유럽 부흥개발은행이라고 그래서 런던에 본부를 또 이 은행이 특별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유럽이라고 브랜드가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원받는 지원 대상국들은 유럽뿐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자본주의 체제로 이전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아시아에서는 몽골이 여기 지원 대상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북한도 아마 그 문을 열고 개방을 하게 되면 EBRD에서 많은 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90년대 또 다른 특징은요. 이슈가 많아졌다. 그래서 환경적 이슈라든가 이런 젠더 이슈라든가 다양한 분야로 이슈가 많이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이제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화가 이제 가속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 1990년대 들어서는 여러분 칼라 텔레비를 가장 먼저 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아마 90년대 초반. 이때 이제 비디오, VCR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쯤 가면 드디어 인터넷이 나오죠. 그러면서 과거와는 전혀 달리 글로벌 뉴스, 세계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풍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빈곤 상황, 특히나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기아와 절대 빈곤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 가서 꼬마를 안고 사진을 찍은 그런 이미지들을 여러분 강렬하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20세기 동안 전 세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일이 없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그 시작이 개도국과 상관이 없었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외채 위기도 왔고 그다음에 그 채무 구조조정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느라 실제 개도국에 특히 이제 극빈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아프리카권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무능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MDG. MDG는 그 90년대 동안 준비를 해서 2000년이 바로 시작되면서부터 8가지 개발 목표를 세워서 국제사회가 달성하자라고 하는 우리 컨센서스를 여기 빌딩한 게 된 거죠. 세계 최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발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총 8가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식량과 기아 그리고 초등교육, 모자보건, 여기는 오줌 모자보건이고요. 그 다음에 HIV 에이즈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요거는 차일드 모탈리티,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 줄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편적인 개발 목표라기보다는 아주
특정하게 최빈층에 대한 그 사회개발 목표예요. 그래서 아주 타겟팅된 특정 지역에 주로 이제 타겟팅된 즉 이건 뭐냐면 결국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최빈 국가에 대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너무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섹터에 한정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MDG 시기와는 달리 SDG 시기에 오면 좀 더 포괄적으로 개발 목표가 설정이 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개발 목표는 여전히 첫 줄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개발 목표가 두 번째 줄,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정치적 불평등의 해소 등등도 SDG에서 이제 풍부하게 담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DG는요 또 각 목표도 굉장히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번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인데 MDG의 2번의 교육은 초등교육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SDG에서 말하는 교육은 초등교육 물론이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그 다음에 세계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거의 모든 모습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목표들도 이렇게 교육만큼 깊이 있게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는 세부 목표까지 따지면 169개 목표예요. 그래서 아주 종합적으로 설정했죠. 종합적으로 설정해 보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재원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터치를 해줘야 우리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특히 개도국의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 글로벌 공공재라고 하는 그 지구촌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쯤 되짚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도 다 담지 못한 것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이 관련한 사이버 범죄, 그 다음에 그 사이버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에 관한 내용들,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서 못 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개발 목표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긴 하지만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목표도 이제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류 최초로 21세기에 들어서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국제개발협력 프레임 내에서 개도국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개도국과 모든 지구촌, 선진국 포함할 것 없이 공공과 민간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지구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될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라는 게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20세기에는 상당히 아쉽죠. 20세기에는 아쉬운 이런 면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또 국제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세 문제는요, 또 이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 하우의 문제는 재미있게 OECD에서 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무엇을 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요. OECD가 기본적으로 고민했던 사항은요, 우리가 20세기가 아무리 좀 문제가 많았다고 쳐도 그래도 많은 원조액이 조성이 돼서 추진이 되었고 많은 다자기구도 출범해서 지원을 했고 세계은행도 처음에는 유럽을 지원했지만 그 지원의 축을 60년대 이후에는 다 이제 개도국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의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개발 격차는 점점 커져만 가고 즉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 또는 개도국 내에서의 격차, 빈부 격차는 심화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물음을 하는 거죠. 왓을 얘기하는 건 좋다. 그런데 왓만 강조하면은 결국 그 격차라는 게 커지고 효과성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개발 효과성에 대한 확보를 목표로 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되고요. 그 원칙을 처음으로 정했던 그 이니셔티브가 파리 선언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원칙을 확정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을 만든 게 2005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주인의식입니다. 개도국이 주는 대로 받지 말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빈곤감소, 제도 개선, 부패 척결을 위해서 개발 전략을 직접 설정해라. 즉 개발 계획이죠. 제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고 지표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했고 또 그걸 다시 환류시켰고 또 다음 차 계획을 세웠고 하는 이런 모험적인 역사를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개도국은요,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실행을 하는 데까지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없이 남이 갖다 주는 것만으로 무슨 발전이 되겠냐. 그래서 우선 개도국이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원조일치다. 1번에 이어서 그러면 개도국과 수원국이 개발 목표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도국이 그냥 공여국이 주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공여국이 원하는 대로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기 바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주 앉아서 양국의 인터레스트를 조율하는 가운데 같이 뭐 할지를 일치시켜라.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 조합니다. 이 세상엔 공여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자 공여국도 있고요. 다자 공여국도 있고요. 민간도 튀어나오고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력하는 이런 틀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점점 이제 많아지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도국의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고 보면 다 갑이죠. 공여국이나 공여 주체들이. 그런데 다 각각 온단 말입니다. 각각 와서 이번에는 사업 발굴하겠다, 기획하겠다, 수행하겠다, 그리고 끝나면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일일이 상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개도국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많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 각자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하는지 관심이 없고 옆에 있는 공여국이나 공여주체와 협력할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다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국 입장,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제발 너희들끼리 먼저 얘기해서 와라. 신호등 지원하겠다는 데 따로, 도로 만들어주겠다는 데 따로, 네?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 세워주겠다는 데 따로, 다 따라오지 말고 제발 하나의 패키지로 도로교통안전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UN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조 조화가 중요해요. 중요해서 남이 뭐 하는지도 한번 같이 보고 협력해라라는 게 이제 OECD에서 강조하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 관리인데 수원국과 공여국은 개발 성과와 측정된 결과로 초점을 바꿔야 됨이라고 제가 써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과와 측정된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성과를 얘기하지 않고 인풋 중심. 인풋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액수죠. 우리가 100만 불을 공여했다. 그러니까 이거 잘했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사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산출물을 낳았느냐, 그 산출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느냐. 자, 그럼 여기서 100만 불 가지고 우리는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교사도 양성시켰고 기자재도 학교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산출물을 내서 테이프 끊고 잘 운영하겠지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건 성과가 아니죠. 그거는 그저 산출물일 따름이죠. 영어로 하면 아웃풋이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웃풋에서 끝내지 말고 이것이 성과를 내기까지, 즉 아웃컴이나 임팩트를 내기까지 조금 더 소통하면서 관여하면서 지원하면서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학교를 만들어주면 그 성과는 뭘까요? 교육을 잘 받는 거죠. 교육을 잘 받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역량이 커진 상태에서 졸업을 해서 상급 학교를 진학하거나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그래서 본인도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성장하고 그 국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결국 교육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성과를 보려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관리, 그리고 사후 관리를 넘어서 다른 더 큰 그 다음에 주변적 프로젝트, 다른 공여 주체와의 협력 등등이 매우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상호 책무성인데, 지금까지는 뭐 수원국에게 공여국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그냥 떠났거든요. 떠나서 나머지는 너희가 그냥 너희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동의 책임을 져라라는 뜻이고요. 네. 이게 2005년 당시만 해도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5가지 원칙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부산 세계 원조총회 이후에 4가지로 정리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4가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1번 살아있죠. 그 다음에 4번 살아있습니다. 결과 중심. 5번도 살아있습니다. 상호 책무점. 앞에서 얘기한 2번과 3번, 즉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라는 게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으로 이제 통합이 된 이런 상태다. 그래서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1, 2, 3, 4, 4개로 이제 통합이 된 상태다. 자, 여기서 또 퀴즈. 1교시 퀴즈인데요. 두 번째 퀴즈인데요. 주인의식과 원조일치, 원조조화, 성과관리, 상호책무성 중에서 여러분이 데스크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또는 누군가는 개발된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하는 우리 실제로 개발협력의 참여자 입장에서 5가지 원칙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올려보세요. 또 1, 2, 3, 4, 5번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여기서 올려보세요. 네, 정희님 4번. 네, 훌륭합니다. 네, 4번. 네, 4번. 2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번, 3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1, 2, 3번이 계속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우리가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인의식 확보하기 되게 어려운데, 원조 일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정부 대 정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 대 정부 중에서도 정책을 다루는 부서, 즉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 개도국과 데스크에서 마주 앉아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짜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중기 협력 그 계획을 이제 짜는 게 그게 이제 CPS죠. 이런 원조 일치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참여자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4번입니다. 성과관리. 여러분이 시행을 하시던 아니면 수행을 하시던 이 성과관리는 각 프로젝트 단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틀로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3번 같아요. 원조조화. 다른 공여국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1교시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1교시가 우리가 여러분들의 틀을 잡는 그 1교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 4번 누르신 분들은 정확히 이제 답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4번이 조금 더 이제 정답에 근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왓에 대해 배웠고 하우에 대해서 배웠죠. 그다음에 웨어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웨어는 뭐냐면 협력국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협력국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개발 협력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싱크탱크 ODI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협력국이 원하는 게 인프라 재원 확대고요. 그 다음에 개발 프로그램 오너십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좀 들어줘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국가 개발 계획과 일치하는 지원이죠. 이거는 1번이네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너십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일치니까 이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재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너무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국가 발전에 다양한 섹터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느 한 공여국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공여국들이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뭡니까? 하모나이제이션. 3번이죠. 3번이죠.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제발 빨리 집행해달라.
빨리 집행해달라.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D-2 제도가 있죠. 그래서 PCP를 받고 나서 2년 뒤에나 지원할 수 있으니까 사실 한국에 와서 한국은 빨리빨리 한다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모습을 보고 개도국이 조금 실망하는 모습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건 우리는 우리 내부의 투명성과 우리는 올바른 지원 절차를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원을 집행할 때는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긴급구호 인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만큼 빠르게 하는 나라도 사실은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게 인프라 등등이다. 근데 사실 인프라는요, 공공재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민간이 나서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국이 원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크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하우와 이제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력국이 원하는 방식에서 그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는 지원이 여기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CPS거든요. 근데 CPS가 과거에는 섹터 중심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한국과 베트남이다. 그러면은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이렇게 딱 섹터로 정의가 됐었는데 요새 CPS의 트렌드는 목표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냐?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 인프라 사회경제 서비스의 포용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목표로 두고 ADB와 베트남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CPS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섹터는 그럼 어디 갔냐고 물으실 텐데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목표가 설정되니까 섹터는 그걸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자리 창출을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 고민해 봤더니 결국은 인프라더라, 피지컬 커넥티비티더라. 그 다음에 구조개혁이더라. 중소기업에 대한 또는 이런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은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 우수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도 포함되는 거고요. PPP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공공재원을 합리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삼았어요. 과거와는 굉장히 진일보된 이런 목표다. 제가 여러분 명단을 보니까 다 섹터, 그 특정한 분야를 다루시는 부분에 다 계십니다. 예, 금융도 계시고요, 보험도 계시고요, 공보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도 계십니다. 근데 각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그 섹터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농촌의 이슈라는 것은 도시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농촌에서 뭐를 생산한다는 것은 판매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노동구조 변화가 도시의 노동구조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 주변적 환경을 좀 고려하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홀리스틱 어프로치,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1세기 개발협력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재원이 다양화됐고요. 민간 영역의 중요성이 확대됐고 개발 목표가 구체화, 다각화, 통합화가 됐고 개발 효과성이 정말 강조됩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관리가 큰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에 개도국의 발전 과제도 앞으로 더 강조가 될 텐데 ICT 인프라 사용자 접근성 강화, 효율적 공중보건,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구축, 그다음에 자족형 산업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템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무엇보다 그 한국형 K 방역이 성공했던 그 이면에는 결국은 민주적 가버넌스와 전자정부 등등이 매우 큰 역할을 한 걸로 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도국의 요청이 이제 많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실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실시간 이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교시 때는 여러분과 조금 더 이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코멘트 물론 환영합니다. 그래서 좀 쉬셨다가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감사합니다.